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최근까지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의 편이나 행복을 위해 그거에 맞춰 살아오던 사람이었죠. 그런 말 있잖아요.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저희 부모님은, 아니, 제가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그 미천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빠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셨고 엄마는 인자한 분이셨어요. 자기소개서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아빠가 완전히 돌변하신 사건이 있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분이랑 동업을 하고 계셨고 그 친구분을 저는 오씨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저희 집안이랑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죠. 오씨 아저씨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미있는 분이었고 만날 때마다 저한테 예쁜 인형도 턱턱 안겨주셔서 저는 오씨 아저씨를 많이 따랐어요. 제 초등학교 입학식 날에도 오셨었고 졸업식 날에도 오셨고 중학교에 올라갈 땐 선물로 교복도 사주셨을 정도로 절 많이 아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빠만큼이나 제가 믿고 따르던 분이었지만 엄마는 달랐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마는 오씨 아저씨를 경계하셨습니다. 아빠가 오씨 아저씨한테 회계를 맡긴다고 할 땐 정말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셨어요. 그 사람을 뭘 믿고 돈을 맡긴다고 그래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느낌이 이상하다고, 눈빛이 범상치 않다고. 제발 그렇게 사람 좀 덥석덥석 믿지 좀 마요. 당신이 남자들 사업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나랑 30년 지기야, 30년 지기. 그깟 돈 욕심에 눈멀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좀 그만해. 벌써 몇 년째야? 이 정도 되면 사람 믿을 때도 좀 됐잖아. 저는 제 방에 들어가 귀를 막고 눈을 감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귀에 박혀 들어올 만큼 엄마와 아빠는 크게 싸우셨어요. 그리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씨 아저씨가 회사 자금 5억 원을 전부 들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업 자금 치고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큰 돈이기도 했고 또 아빠와 오씨 아저씨의 사업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자금으로도 운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예술중학교에 입학해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 저는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사건 직후에 엄마가 절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아야, 이제 피아노 그만두면 안 되겠니? 어? 피아노를 포기하라고? 너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 집 사정이 좀 어려워졌잖아. 레슨 비용도 그렇고 학비도 그렇고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아빠 회사 어음 막으려면 이 집도 팔아서 단칸방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피아노를 가져갈 수가 없어. 피아노도 팔아야 해.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날이 없습니다. 5살 때부터 시작한 피아노였고 제 인생 전부 그 자체였으니 말이죠. 그래도 전 눈물을 머금고 꿈을 포기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예체능 공부 뒷바라지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아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정신이 이상해졌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아빠는 이상해졌어요.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늘 술 혹은 집 근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며 하루를 보내곤 하셨죠.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속상했던 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매일매일을 술로 보내시고 술을 마시면 아빠랑 싸우기 일쑤고
어떻게든 가족들 먹여 살려보려고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셨지만 정작 돈은 벌리지 않았어요. 요구르트도 팔아보시고 김밥집 알바도 해보시고 다단계 같은 데 들어가서 물건도 팔아보셨는데 늘 결과는 실패. 월급은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했죠. 결국 그 책임감은 저에게 돌아왔어요. 저는 피아노를 포기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중학교 때 친구들과는 전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고등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자까지 공부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희 학교는 졸업 전에 취업이 확정되면 학교 앞에 3학년 11반 누구누구 학생 구급 공무원 합격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주곤 했는데 그 현수막에 제 이름이 걸린 걸 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나 아빠 생각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급에 합격했다는 말을 전하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제라도 제 삶을 응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나 구급 공무원 합격했어. 벅차오르는 마음을 붙잡고 울먹이며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의 반응은 참 달랐습니다. 그래? 근데 구급 그거 붙어서 뭐 하냐? 어차피 월급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몇 달 공부하면 아무나 다 붙는 게 구급 아니었나? 나 땐 그랬는데. 뭐 그런 걸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라. 욕 먹어. 그럼 이제 알바할 때보다는 돈 좀 더 벌어오겠네. 아유, 안 그래도 지점장이랑 대판 싸우고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내일 가서 당장 그만둔다고 해야겠다. 정말로 엄마는 바로 다음 날로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셨어요. 결국 몇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대출이란 대출은 다 끌어다 쓰고 신용 점수는 있는 대로 떨어지고 그랬음에도 돈이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 달에 150도 안 되는 월급 다 엄마 드리고 전 딱 6만 원으로 한 달씩 생활했는데도 돈이 부족하더군요. 그 지경이 되어도 아빠는 여전히 한량처럼 당구만 치러 다니셨고 엄마는 친구분들이랑 개를 든다느니 온천을 간다느니 하면서 저한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고는 있는 거야? 나 힘들어. 힘들다고. 매일같이 일하고 돈 벌고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나도 나 나름대로 노력했단 말이야. 근데 왜 계속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만. 엉엉 울며 소리치자 침대에 누워 가만히 듣던 아빠는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후려치시더군요. 자식이 부모 봉양 좀 하는 게 뭐 대수라고 질질 짜고 있어? 우리 더 나이 들면 아주 내다 버리겠다. 제가 뭐라 반박을 하기도 전에 아빠는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저를 방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날 이후 엄마가 변했습니다. 제가 원한 방향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여느 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근을 하는데 엄마가 저를 잡으시더라고요. 엄마, 왜? 돈 필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는 제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두어 장을 쑥 넣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돈이야 갑자기? 아니, 나가면서 김밥이라도 사 먹어. 생각해보니까 집안 다시 일으키려면 엄마도 뭘 좀 해야겠더라고. 우리 힘내자. 같이 다시 일어서 보자. 알았지?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엄마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엄마. 나도 열심히 일할게. 진짜 고마워 엄마.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했고 2,000원짜리 야채김밥을 아침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야채김밥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몇 달 동안 꾸준히 6만 원, 4만 원씩 돈을 턱턱 벌어오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제가 의아함을 품을 때쯤
저희 집에는 예상치 못했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아줌마들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골목 어귀에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설마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는데 한 아줌마가 쟤 그년 딸이네. 내가 사진 본 적 있어. 지 딸 공무원이라고 아주 자랑자랑을 했었다고 하며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놀라 뒤를 돌아봤고 아줌마들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집 문을 열었는데 앞불싸 한 발 늦고 말았어요. 문을 닫기 전에 아줌마들의 손이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렇게 저희 집 안으로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아줌마들이 쳐들어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때리고 아빠는 당구장에 가 계셔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죠. 아줌마들은 한결같이 내 돈 내놔 이년아! 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엄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고 말았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아줌마들은 옳았구나 하고 엄마를 가리키더군요. 저 여편네가 우리 돈 사기친 사기꾼이니까 빨리 잡아가요. 라면서 말입니다. 아줌마들은 무단 주거치니까 특수폭행 혐의로, 엄마는 사기 혐의로 나란히 경찰차를 타게 됐습니다.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추가 경찰차 한 대가 더 왔는데도 제가 탈 자리는 없어 저는 혼자 경찰서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가서 상황을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그동안 엄마가 벌어온 돈은 벌어온 것이 아니라 사기친 돈이었어요. 너 문자 못 봤어? 엄마가 오늘 집에 들어오지 말랬잖아. 나 배터리가 다 돼서 못 봤어. 아니 근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 아유 무슨 일이기는. 내가 기술이 있니 뭐가 있니. 당연히 너도 알겠거니 하고 있었지 뭐. 어이가 없더군요. 경찰은 피해자가 워낙 여러 명이라 합의하지 못하면 엄마가 구속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줬고 저는 차마 엄마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기에 아줌마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공무원 대출은 이미 생활비로 다 끌어다 썼던 터라 고금리를 주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했지만 그렇게라도 엄마를 구해야 했기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엄마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 차라리 돈 벌지 마. 안 벌어도 돼. 그냥 집에만 있어. 그냥 우리 아끼면서 살자. 사기 같은 거 치지 말고. 야, 네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코딱지만한 것 갖고 셋이 생활을 하냐? 걱정 마. 한번 공부했다 치면 돼. 이제 나한테도 전략이라는 게 있어. 믿어봐. 아,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사기치면 나 뒷감당 더 못해. 알잖아. 나 대출도 다 끌어다 쓴 거. 돈 좀 번다고 유세하기는 됐어. 너한테 내 뒤치다거리 하라고 안 해. 걱정 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사정을 했는데도 엄마는 3년 뒤 또다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겨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던 저는 다시 빚을 내어 엄마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시는 이렇게 도와주는 일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죠. 그 와중에도 아빠는 참 평온하셨어요. 엄마가 경찰에 잡혀가든 구속위기에 처하든 그저 술 마실 돈과 당구 칠 돈만 있으면 세상 만사가 평안한 분이셨죠. 두 번째 합의금을 마련하고부터는 저 역시 지쳐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서고 다들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난 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구나.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으로 살았달까요? 그렇게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텼고 몇 년 후 엄마가 다시 한번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을 땐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엄마가 사기친 금액이 좀 컸어서 특가법 적용까지 되는 바람에 엄마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면회 갈 때마다 엄마는 제게 욕을 퍼부으셨어요. 너같이 매정하고 나쁜 년은 내 딸 아니라면서 원망하셨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엄마의 구속을 선택했습니다. 대신 매달 월급으로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집안일까지 제가 도맡아 하면서 이전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르고 악착같이 공부해 저는 다시 7급 시험에 합격하며 7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 투룸 지하방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 언니의 오빠를 소개받아 난생 처음 연애도 하게 됐어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저에게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었죠. 직업도 직업이지만 그 사람은 집안도 화목하고 모난 구석 없이 성격도 좋았어요. 외모도 훤칠했고요. 언니를 통해 제 사정을 얼핏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제가 민망해하지 않도록 데이트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고 저를 많이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가량 연애를 했고 저는 남자친구로부터 청혼을 받았습니다. 사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결혼은 같은 의사나 아니면 조금 더 직업이며 집안이며 좋은 사람이랑 할 줄 알았거든요. 나는 있잖아. 나는 괜찮아. 다 괜찮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중요하지 않아. 너 이제 행복해질 권리 있어. 너도 치킨 먹고 싶을 땐 치킨 한 마리씩 턱턱 시켜서 닭다리도 뜯고 계절마다 옷도 좀 사 입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보고 그런 평범한 거 할 권리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하나씩 해나가자. 그렇게 나랑 평생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 무서웠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앞으로 더 행복해져도 되는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아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말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거실에 아빠가 대자로 뻗어서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술병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그 옆에는 다방 레지 스타일의 아줌마도 누워 있었어요. 그 꼴을 보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자 깜짝 놀란 아빠와 그 이상한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아니, 아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기 전에 전화 좀 하지. 김 사장님, 저는 그만 가볼게요. 아가씨 듣던 대로 예쁘네. 잘 지내? 후다닥 도망가는 아줌마를 노려보자 아빠는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라고 하시더군요. 오해? 무슨 오해요? 진짜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일도 안 하고. 엄마는 출소하려면 몇 년이나 남았는데 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에휴, 네가 없긴 왜 없어? 뭐 어디 멀리 발령이라도 났어? 그럼 따라서 이사 가지 뭐. 이참에 새 기분으로 새 출발하고 좋겠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남자친구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이 악의 고리를 내가 끊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결혼할 거예요. 뭐? 결혼? 갑자기 네가 무슨 결혼이야?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요. 자, 반지 보이죠? 저 진짜 결혼할 거니까 이제 아빠도 제발 옛날 모습 좀 되찾으세요. 그러자 아빠는 제 멱살을 잡고 흔드시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 결혼하면 나는 누가 먹여 살리라고? 네 엄마는 어쩌라고 네가 결혼을 해? 어디서 그지 같은 논팽이한테 홀려서 결혼 어쩌고 하나 본데 허락해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집안 꼴이 이 꼴인데 무슨 결혼을 한다고. 결혼할 거면 내 사업 자금이라도 두둑하게 내주고 결혼하든가. 아빠는 욕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라면 좀 다르겠지 싶어 그 주 주말엔 엄마가 복역 중인 교도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엄마라면 아빠를 설득해 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엄마 역시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 아니, 갑자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좋은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이랑 평생 살고 싶어. 아이고, 네가 아주 동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 결혼 그거 쉬운 거 아니다. 내 꼴을 좀 봐라. 네 아빠랑 살고 어떻게 됐나. 너도 헛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벌어. 영치금 좀 더 넣어주고. 갈수록 쪼잔해진다 넌. 네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냐? 엄마, 나 진짜 결혼한다니까? 농담 아니고. 나 이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그만할래. 이 정신 나간 기집애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낳아주고 키워주는 애는 다 잊었어? 너 시집 가서도 우리 먹여 살릴 거 아니면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마라. 정 결혼하고 싶으면 한 10억 뚝 떼어주고 가든가. 원래 첫 딸은 살림 미천이랬어. 넌 외동딸이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내가 10억이 어딨어, 엄마. 그러면서 무슨 결혼이냐고. 넌 그냥 돈이나 벌어. 아니, 7급 다음이 몇 급이지? 좀 빨리 승진할 순 없어? 또 공부하면 시험 볼 수 있고 그러나? 아유, 공무원 월급은 너무 박봉이야. 그깟 연금 좀 준다고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장 먹고 살게 해줘야지. 나중에 늙어서 받는 게 뭐 중요하다고. 지금 부모 봉양 잘하는 게 최고지. 아유.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제 부모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날 자식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니 그간 측은했던 마음, 같이 잘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 하물며 원망스러웠던 마음까지 모두 사라지더군요. 모든 정이 정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자기랑 결혼할게. 결혼하고 싶어.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뭔데? 뭐든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나 우리 엄마 아빠 다시는 안 볼 거야. 가족 버리는 매정한 애라고 욕하고 돌아서도 어쩔 수 없어. 안 잡을게. 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 절대 도와주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아야 돼. 할 수 있겠어? 남자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떻게 그러냐 마음 풀어라 하며 열심히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완강했고 결국 남자친구도 그런 저의 뜻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시달리고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아빠를 끌고 엄마 교도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엔 제 연락을 받은 남자친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와 아빠는 입을 모아 네가 우리 착한 딸 꼬신 논팽이냐? 하면서 노려봤습니다. 딸? 내가 딸이긴 했어? 두 분한테 내가 딸이긴 했어요? 나 이제 그 딸 안 하려고. 딸 말고 이 사람 아내로 살게요. 이 말 하려고 다 같이 왔어요.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잖아. 돈 필요하면 아빠가 벌든지 아니면 엄마가 또 사기를 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해. 나 이제 정말 신경 안 쓸 거야. 이제 면회도 안 올 거야. 그러자 엄마는 가슴을 퍽퍽 치면서 우는 소리를 내시더군요. 아이고, 내 딸년 하나 잘못 키워가지고 늙음하게 이 고생을 하네. 지 부모 버리는 매정한 년이 무슨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겠다고? 꼭 지 같은 거 낳아서 키워봐야 내 마음 알지. 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부모 버린 년이 행복해진다는 소리는 내가 태어나서 들어보질 못했어. 아빠 역시 마찬가지였죠. 한숨을 푹푹 내쉬며 딸년 잘못 키웠다고 지 집은 나 몰라라 하고 지 인생만 생각한다며 혼잣말처럼 욕을 내뱉으셨죠. 그러더니 비웃는 말투로 남자친구에게 뭐 집안은 좀 사나? 우리 애가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했어서
우리가 좀 곱게 키웠어. 그런 딸을 아무 집안에나 줄 수는 없지. 그러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화를 내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절 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말을 하더군요. 네,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집안은 평범하고요. 그저 화목한 게 최고라고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컸고요. 이제 그 화목한 가정에 서아를 좀 데려가려고 합니다. 서아도 이제 행복해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또박또박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엄마와 아빠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저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치까짓게 행복은 무슨 이라며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더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손을 꼭 잡고 엄마 아빠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2번 다시 엄마 아빠 안 봐. 볼 생각 없어. 돈 줄 생각도 당연히 없어.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고 나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돈 달라고 하면 그동안 내가 준 돈 다 되돌려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 주변에 얼쩡거리면 꼴랑 남아있는 그 지하방도 빼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 방 내 이름으로 계약한 거 알죠?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2번 다시 보는 일 없어야 할 거예요. 아니, 얘 서아야. 아니,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미안해. 어? 사위도 자식인데 어떻게 자식을 둘씩이나 버리라고 하니. 아유, 우리 집안에 귀인이 들어왔네, 귀인이. 그래, 너 결혼해. 이 결혼 엄마 아빠는 아주 찬성이야. 우리 네 식구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자. 정말 코웃음이 나더군요. 남자친구의 직업을 듣고 돌변하는 엄마의 태도, 아빠의 표정 하나같이 정말 한심하고 이가 갈렸습니다.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다시는 2분한테 연락할 일도 얼굴 볼 일도 없어요. 사위도 자식이라고? 그래서 또 밑빠진 독에 물 부으라고? 그럴 마음 전혀 없어. 이 사람 시궁창으로 끌어들일 생각 전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딸 있다느니 사위 있다느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그냥 2분이 100년 해로 하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긴 채 남자친구와 교도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남자친구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까? 다시 부모님 뵙고 올까?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제 자신을 탓하는 눈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도 제 사정을 모두 들으시고는 고생했다고 품어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작년 연말 남자친구와 결혼에 골인했고 지금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여느 젊은 세댁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받지 못했던 정은 시부모님이 모두 채워주고 계시고 저도 시부모님을 정말 친부모님이라 생각하고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쩌면 제게 너무 과분한 행복을 제가 차지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남편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도 당신은 행복해야 돼.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그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